자,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시 한번 급등하고 있죠. 2만 달러 돌파를 앞두고 지금은 한 차례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비트코인 자체의 위상은 또 크게 높아진 상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기업들이, 특히 IT 기업들이 이 비트코인을 실제로 차용을 해서 거래나 자신들의 사업에 이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 지금 투자하고 이러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블록체인 연구센터 박성준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실 비트코인 하면은 옛날 같으면 거의 뭐 도박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요즘 느낌 확실히 좀 달라졌고요. 위상도 많이 달라진 것 같고 가격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뭐 4,000달러 정도까지 내려갔었다가 최근에 뭐 2만 달러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다시 한번 쭉 관심이 많이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 최근 그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일단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어떤 수요가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 비트코인을 어떤 자산이나 투자 대상으로 보는 투자들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 랠리라든지 앞으로의 방향을, 앞으로 가격을 예측을 해보려면은 우리가 좀 배경을 이해해야 돼요. 네네. 잘 아시겠지만 2017년도에 한번 굉장히 크게 폭등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투기 광풍이다, 그리고 심지어 뭐 박상기 전 법무부장님께서 돌덩어리다 하고 그다음에 암호화폐 폐쇄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인식이 아직 혼란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좀 거품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혼란적인 시기에서 한번 이제 폭락을 하는 거고, 지금은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같은 것들이 그 자산으로서 인정이 되는 그 인식이 좀 안정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다 보니 그걸 이제 어떻게 보냐면 이제 많은 기업들이 투자도 하고 실질적으로 파생 상품도 생기다 보니까 이제는 자산으로서 인정이 좀 안정화되다 보니까 인식도 안정화되는 거죠. 아, 이게 단순한 투기가 아니구나. 그러다 보니까 일반 투자자까지 이제 투자자들이 확대할 수 있는 어떤 시장 수요가 확대된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번 랠리의 흐름이라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지속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터넷을 떠올려 보더라도 원래 닷컴 버블이 탄생하기 전에는 인터넷이 버블이었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우리는 그 인터넷 세상에 살고 있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예.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과거엔 버블이었지만 이게 진짜 산업이 된다면 그거는 이제 우리의 세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저도 그렇게 좀 미래를 보고 있긴 한데 당장 지금이냐 그러면 여기에서 좀 그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게 지금이냐 아니면 3년 후냐 아니면 5년 후냐 이런 문제가 또 생겼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이냐 3년 후는 제가 보는 입장에서 큰 별 의미는 없고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보통 블록체인이나 비트코인을 연구하는 그 전문가들 얘기는 2025년을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 세상에 진입하는 해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옛날에 골드만삭스라든지 세계적인 금융 컨설팅 회사들이 2025년을 기준으로 아마 전 세계 자산의 한 10% 정도가 그 블록체인에 저장된다는 예측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2018년 할 때 저도 그때 5년 이내에는 뭔가 블록체인 세상에 진입이 될 거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2023년 정도면은 이제 안정화되고 우리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느끼는 실서비스가 활성화되는 시기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부터 저는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조금 이제 혼란이 이제 혼재되다 보니까 좀 사람들이 주저했던 거죠. 근데 아마 작년 말부터, 그러니까 작년에 페이스북에 대한 탄생도,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리브라라는 암호화폐도 개발하고 이번에 페이팔 등 몇 가지 세계적인 그 결제 업체들이 비트코인을 매매를 한다든지 지불 서비스에 좀 뭔가 이렇게 상용화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제는 조금 이제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가 투기가 아닌 자산이구나라는 걸 인정하기 시작하는 그 계기를 촉진시킨 거지. 저는 아마 이번이 시작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지속적으로 우상향의 폭이 좀 문제지. 지속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래서 한 2023년부터는 모든 대중들이 이제 안정화되는 시기가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 그 번외 질문이긴 한데요. 저는 사실 상상이 잘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페이팔도 이 비트코인을 계속 뭐 매수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의 어떤 결제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또 스퀘어의 캐시 앱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거래나 결제 지원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그 실제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려면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응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페이팔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건 이제 매매를 지원해 주겠다는 개념이고, 실제 사용을 하는 건 크레디트 카드 쓰듯이 크레디트 카드를
우리가 그동안 이제 익숙하게 썼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이제 앱 카드로 왔지 않습니까? 네. 똑같습니다. 비트코인도 이제 월렛이라는 앱이 있어가지고 그 앱에 저장된 그 암호화폐 같은 거를 결제할 때 연계시켜주는. 그러니까 네. 일반인이 느낄 때는 앱 쓰듯이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이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굳이 왜 비트코인을 차이가 없다면 왜 굳이 비트코인이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그 논리는 좀 블록체인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논리하고도 맞는데 결국엔 네. 탈중앙화성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지금은 카드라든지 누군가는 거래 신뢰를 보증해주는 보증기관이 있는 거고 네네. 그 보증기관에 우리가 그 보증기관을 이용하다 보니까 수수료가 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독점화되고 뭔가 이제 값이 생기는 거죠. 네네. 그런데 이제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그런 그 신뢰를 P2P 우리끼리 서로 협의해서 보증하는 거기 때문에 네. 소위 말하는 슈퍼갑이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박영선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프로토콜 경제도 사실은 플랫폼의 독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네. 마찬가지로 암호화폐도 결제 시스템의 어떤 그 신뢰 기간의 어떤 독점 문제라든지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 금과 같은 자산이 될 것이냐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처음부터 이제 비트코인이 나왔을 때 비트코인 골드라는 걸로 일반인한테 설명을 했었어요. 네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비트코인이 탄생한 배경이 이제 기존의 신용거품, 소위 말하는 이제 금융위기 때 탄생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기존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어떤 그 신용 거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그 우려 때문에 사실은 비트코인은 그 수량을 한정을 시켰어요. 네네. 일종의 디플레이션 개념이 그렇죠. 이제 된 네. 거죠.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금이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금본위제도 같이 화폐 기준이 되는 거고 상호 교환할 때 기준이 되는 거가 있고 그다음에 한정 수량이고 네.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특징이 비트코인이 유사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2,100만 개 한계가 있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암호화폐 생태계에서의 그 교환 기준이라는 원래부터 교환 기준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금하고 비트코인 골드하고 자꾸 비교하는 게 있고요. 그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왔고 저는 지금은 이제 금보다도 우월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예, 저는 네. 이제 암호화폐 전문가로서 좀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암호화폐 찬양한다고 하는데 네. 그 시대 흐름이나 우리가 미래 그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아니면 언택이라든지 비대면 세상에서 봤을 때 블록체인이라는 걸 이제 모든 사람들은 인지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인프라거든요. 네. 현재 세상의 인프라가 인터넷이듯이 미래 세상의 인프라는 블록체인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지금의 경제를 우리는 사이버 경제, 인터넷 경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제 블록체인 인프라에 올라가는 경제가 블록체인 경제 또는 암호 경제라고 얘기하는데 네. 거기에는 반드시 암호화폐가 필요하거든요. 그다음에 이건 어떤 시대 흐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금보다는 더욱더 유용한 가치를 저에게 줄 거고 더군다나 그 가치가 너무나 한정돼 있기 때문에 수요에 비해서 한정됐기 때문에 저는 또 우월한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자산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서 뭐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가치도 함께 올라가는 그런 걸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예. 사실 일부에서는 지금 이게 $4,000에서 $20,000까지 갔으니 앞으로의 뭐 추가 상승 여력에 뭐 우리는 이제 시장에서는 탄력이라고 말을 네, 예, 많이 맞습니다. 표현하거든요. 앞으로 크게 더 올라갈 거냐 이런 걸 기대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 교수님의 개념하고는 약간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좀 어떻게 말씀해 주세요, 예. 보통? 상승폭에 대하면 제가 뭐 주가도 예측할 수 없다고 네, 했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기존과 같은 이제 폭락 사태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계속 지속적인 우상향 곡선을 그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일반인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나 단기적인 투자. 네네. 그리고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투자했을 때 기대 수익이 너무 커요. 네네. 2017년도에 너무나 많은 뭐 80배, 100배라는 거를 사람들이 그쵸. 보다 보니까 네. 암호화폐 투자하면은 뭐 하루아침에 10배, 100배를 버신다고 생각하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절대 네네. 그건 아니거든요. 원래 제가 이제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우상향 곡선을 그린다 그리고 투자를 하시라고 권유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관점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어떤 금융 재테크 상품보다는 네. 수익이 날 거다. 이 측면이지 네. 암호화폐 투자하면 10배, 100배 이렇게 벼락부자가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네. 근데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현혹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묻지마 투자도 생기고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벌려면 공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 암호화폐 같은 것도 많은 암호화폐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어떤 암호화폐가 건전한 암호화폐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치를 포함하는 화폐인지를 판단하는 기본적인 공부는 하셔야 돼요. 네. 그렇다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측이지만은 네. 우상향 곡선을 그릴 거고
다른 어떤 금융 재테크 상품보다는 수익이 좋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지. 네. 그걸 가지고 뭐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투자해서 뭐 그러니까요. 100배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제 대장주 같은 경우는 이미 한번 그 폭등을 거쳤기 때문에 네네. 이미 충분히 가치가 반영이 됐고요. 네. 이제 조금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인식이 좋아지고 시장 규모가 늘어나면서 생기는 가치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네네. 제가 볼 때 그런 폭등을 기대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오해하실 것 같아서 이 예, 방송 아니, 보시면 맞습니다. 좀 정확한, 오해하실 것 같아서 예, 예. 좋습니다. 좀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페이스북의 가상화폐 리브라의 경우에는 내년 1월에 출시될 거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졌거든요. 리브라는 좀 어떻게 활용될 것 같으세요? 일단 리브라 백서에 보면 목표가요. 네. 금융 그 생태계에 소외된 사람들을 이제 포용해주는 그 포용금융이라는 개념이 일단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거의 이제 계좌를 갖고 있는 은행 그렇죠. 금융계좌를 가지는데 네네. 금융계좌를 안 가진 전 세계에서의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맞아요. 그거를 이제 페이스북이 이제 포용을 해주겠다는 게 겉으로 드러나는 명분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 금융 계좌에 대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자본에 대한 결제를 해준다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국제 송금 있지 않습니까? 네네. 워낙 다국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마 일차적으로 이제 리브라가 백세에 내놓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그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네. 페이스북이 노리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기업 생태계, 기업이라는 금융이 있고 아니 기업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금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페이스북은 사실은 금융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융합의 세계가 온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페이스북은 제가 볼 때는 금융기업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금융 생태계에 대한 어떤 혁신 네. 그리고 어차피 그 페이스북이 원하는 건 제가 볼 때 한마디로 3년 전에 이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아마 페이스북이 원하는 건 기업 국가를 원하는 걸 거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해 주십시오. 기업 국가. 기업 국가요? 예, 네. 예. 그러니까 원래 화폐라는 게 사실은 이제 비트코인 암호화폐하고 얘기할 때 보면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디지털 법정화폐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어떤 화폐라는 게 사실은 어떤 경제 생태계나 국가의 어떤 하나의 가치를 표현하는 그렇죠. 절대적인 수단이지 않습니까? 네. 페이스북이 리브라를 발표해서 리브라를 이제 발행을 해서 리브라에 대한 가치가 된다면 어떻게 보면 페이스북이 하나의 커다란 경제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페이스북은 아마 이제 그거를 보고 이제 여러 국가들이 우려를 하는 거예요. 네. 특히 미국은 이제 자기의 달러 기축 통화의 문제가 그렇죠.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리브라가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현재 국가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하는 네. 그러한 어떤 거를 이제 수정을 해서 이제 내년에 출시한다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굉장히 우리가 뭐라 그럴까 진지하고 심각하게 리브라의 어떤 생태계 확산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된다고 하는 게 제가 정부든 일반인들한테 전문가들한테 꼭 그 제언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기업 국가라는 단어 하나에 정말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럼요. 저는 생각이 예, 드는데 예, 예. 왜냐하면 이제 저는 최근 들어서 아마존에 내가 속았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 아마존은 처음에 시작할 때 출범할 때 전자 서점이라고 했어요. 예. 전자 서점이라고 하면 그건 사양 산업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예. 왜 아마존이 전자 서점이라고 했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규격화할 수 있는 딱 체크기에 규격화할 수 있는 창고에 가장 많은 물량을 쌓아놓을 수 있는 게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온라인 쇼핑의 시작을 그냥 책으로만 했을 뿐이지 아마존은 서점이 아니었는데 거기에 딱 속다 보니까 예. 초기 투자를 못했던 게 참 아쉬웠었거든요. 만약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기업이 단순히 가상화폐를 뭐 그냥 몇 차례 사용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업 국가라는 것을 꿈꾸고 있다면 페이스북을 좀 더 달리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페이스북의 비전이 무엇인가 네네. 그거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해야 됩니다. 그거는 전 세계 각국뿐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페이스북과 각 국가 간의 어떤 알력이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심각하게 이제 정책적인 어떤 그 대응 수단이라고 그럴까요? 네네. 그런 걸 한번 해봐야 되고 그거는 이제 페이스북만이 아닙니다. 예, 예. 그렇죠. 다시는 저희가 아마존처럼 속지 말자고요. 예. 그래야지 진짜 큰 정말 기업이 초반부터 성장하는 큰 성장 과정을 우리가 초반부터 누릴 수가 있는 거니까요.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꿈은 좋지만 계속해서 이제 뭐 G7 재무장관 회의라든지 아니면 중앙은행 총재들 이런 쪽에서는 계속 규제를 강화를 하려고 하고 있지 않나요? 예, 예. 규제를 강화해야죠. 네. 그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하는 사람들이 규제를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한다고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아닙니다. 저는 3년 전부터, 4년 전부터 우리나라 정부에다가 계속 규제 강화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왔어요. 규제를 해야죠, 당연히.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면은 이제 이 암호화폐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자산으로서 국제 간의 결제가 P2P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국제 간의 그 금융 생태계 제도권의 바깥에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 테러 자금을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또는 국제 조세를 회피하자든지 이런 국제 간의 문제가 당연히 대두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제 간의 공조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거를 G7도 일찍이 알았던 거죠. 네. 그래서 G7에서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에 대한 강화를 하는데 아마 가면 갈수록 더 강화될 거고 그게 이제 그걸 받아서 우리나라가 이제 내년에 특검법이 시행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G7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암호화폐에 대한 금지가 아닌 규제 강화예요. 네. 금지가 아닌 규제 강화. 일단 금지는 시키지 말고 나중에 생기는 시장적인 문제점은 규제를 강화를 통해서 해결하자는 게 기본 원칙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금지가 아니는 빼고 네네. 이제 규제 강화만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건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 게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G7에서는 당연히 국제 공조를 해야 되고요. 네. 그러다 보면 저는 굉장히 그걸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어떤 생태계가 있으면 그 생태계는 건전하게 발전해야 돼요. 네. 어떤 생태계가 예를 들어서 발전을 할 때 무작위적으로 그다음에 어떤 룰이나 어떤 그 제도나 법적인 측면이 없이 그냥 시장 자율에만 맡기게 되면은 네. 그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당연한 그거는 이제 어떤 인류 역사에 저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암호화폐의 생태계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그 부작용이라든지 역기능을 예방해주고 방지해주는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고 네. 그 규제가 안정화될수록 암호화폐 생태계는 건전하게 발전하기 때문에 네. 그게 또 많은 건전한 투자자들을 모을 수 있는 하나의 촉진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G7에 대한 규제는 제가 볼 때 해야 되고요. 그게 부정적인 영향은 그러니까 한순간적인 부정적인 영향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활성화에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이다. 네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만큼 신뢰가 쌓일수록 더 많은 그렇죠. 투자자들이 네. 유입될 수 있고 네. 거기에 더 많은 기업들이 또 유입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좀 들리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는 시장 전망이 좀 어떠세요? 국내 생각만 네, 안타깝습니다. 아마 잘 네. 아시겠지만 제가 거의 4년 전부터 이제 블록체인 전도사로 계속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활성화를 주장을 하는데 네네. 저를 싫어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굉장히 좀 건전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제가 말한 첫 번째 원칙이 G7의 원칙이 뭐냐면 금지 아닌 규제인데 네.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정책 기조가 암호화폐 전면 금지 정책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의 대형 거래소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세계 1, 2 하던 것도 네네. 이제 지금은 이제 실리콘바드로 이제 밀어나고 그다음에 수많은 많은 IT 벤처 기업들이 사실은 그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제 네. 정부가 워낙 강력한 금지 정책을 쓰다 보니까 거의 다 이제 실패한 거죠. 꿈을 펼치지 못한 게 좀 있고요. 네. 그래서 근데 내년에 특히 특검법이 되게 되면은 우리나라 암호화폐 시장은 어둡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좀 전망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내후년에 과세까지 또 소득세까지 22% 매기기로 이제 확정이 됐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환경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나라 국내 환경이 아무리 조금 어두운 면이 좀 현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대세예요. 그리고 또 하나로는 특검법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암호화폐 시장의 현실을 받아들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거의 방치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단기적으로는 올해 좀 내년에 조금 초기에는 어려울 수 있으나 네. 그게 어떤 안정화돼가는 성장통으로 보고요. 그게 만약에 맞춰진다면 저는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특히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가 IT 인프라 강국이지 않습니까? 네네. 블록체인이라는 플랫폼이 IT 인프라에 올려지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제도나 기반 같은 것만 확실히 정부에서 받쳐만 준다면 인프라는 우리나라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세계 최고의 블록체인 강국이 될 수 있는 기반이 있는 거예요. 네네. 그거를 저희들은 이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신이 대한민국에 준 두 번째 기회다. 그래서 그걸 놓치지 않고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좀 정부의 어떤 그 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재고를 좀 한 번쯤은 다시 한번 했으면 하는 네. 그게 제 바람입니다. 시간이 거의 없어서요.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예. 좀 짧게 조언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일단 안정적인 암호화폐 대장주라고 얘기하는 것에 좀 투자를 하시고 포트폴리오라고 네네. 얘기하는데 안정적인 대장주에 투자하시고 네. 그다음에 나머지는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좀 가치가 반영되지 않는 초기 암호화폐들을 찾아라. 그러다 보니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아주 초단기적인 투자보다는 좀 단중기적인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블록체인 연구센터 박선준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아니요, 감사합니다.